이른 새벽,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산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왜였을까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58배 나이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지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으니까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등산복을 꺼내 입으면서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등산이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계단인데 오늘따라 유독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죠. 주방 문을 열자 수진이가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김밥이랑 과일 좀 준비했어요. 수진의 미소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김밥을 자르고 있었는데 칼질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다니 고마워.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는 첫 등산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날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렸던 걸까요? 아들 정훈이와 결혼한 지 5년. 수진이는 언제나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명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제 생일이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죠. 아이고, 정훈이 엄마는 복도 많아.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 정훈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사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훈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2번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죠.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함께 가주었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너머로는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거리감이었죠. 가끔 수진이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어머니. 그냥 평범하게 자랐죠. 가족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고 친구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성격이 내성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산이 더욱 특별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 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으니까요. 어머니, 요즘 제가 다니는 산이 있는데요. 정말 공기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걷기 좋거든요. 수진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감동했죠.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등산로 입구도 한산했습니다. 수진이 말대로 정말 조용한 곳이었죠. 어머니, 준비 운동 좀 하고 가요. 수진이가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하면서 몸을 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이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 기다려? 제가 물었더니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웠죠. 수진이는 제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때때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쉬었다가요. 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완만한 오르막이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끔씩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오르는 모습도 보였죠. 수진이와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정훈이의 직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승진 가능성 그리고 손주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죠. 정훈 씨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너도 많이 힘들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위로하자 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와 분위기로 수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제 질문에 대답은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봐도 잘 지내세요? 라고만 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봐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5년이나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수진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죠. 1시간쯤 올라가자 길이 점점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많아지고 경사도 급해졌죠. 숨이 차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었다가요. 수진이가 배낭에서 물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한결 나아졌죠. 그때부터 날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산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제가 입은 얇은 바람막이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팔을 감싸며 몸을 떨자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추우세요? 수진이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계속 떨리는 몸은 숨길 수 없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시려웠습니다. 산행을 계속하기엔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남색 패딩을 벗기 시작한 것이었죠. 고급스러워 보이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고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제가 새로 산 건데 정말 따뜻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추울 텐데 괜찮아. 사양했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부렸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정훈 씨가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를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고 저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으니까요. 패딩을 받아 입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안감이 부드러웠고 보온성도 뛰어났습니다. 크기도 신기하게 제게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옷이었던 것처럼요. 정말 따뜻하다. 고마워.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따뜻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패딩을 입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주변이 더욱 한적해졌습니다. 등산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혹 내려오는 사람들도 서둘러 지나갔죠. 나무들이 더욱 울창해져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음산하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한 남성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건장한 체격의 전문 등산 장비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등산복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배낭이나 등산화도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죠. 눈빛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지만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입은 패딩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시선이 계속 패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까지 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실종됐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실종? 이 옷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남성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본 뒤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산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 옷과 관련해서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패딩을 움켜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 옷이 위험하다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혹시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남성이 주머니에서 접혀진 종이 몇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단지에는 여러 명의 여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사이였고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죠. 브랜드도 색깔도 디자인도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같은 옷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 여성은 김영숙, 68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배경은 산 정상처럼 보였죠. 두 번째는 박정자, 72세. 역시 같은 패딩을 입고 등산 스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넘겨볼수록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이분들 모두 같은 패턴으로 실종됐습니다. 가족과 등산을 왔다가 사라졌고 모두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설명에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죠.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실종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동안 5명이나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상황에서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 주변에서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죠. 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이 보일 텐데도 관심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실종된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단서도 거의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들도 저처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산에 왔을 겁니다. 저 여자분과 일행이세요? 남성이 수진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행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옷은 누가 입자고 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워하는 저를 보고 며느리가 자기 옷을 벗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남성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서 경계를 풀게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수진이를 의심해야 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5년 동안 함께한 며느리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덕 아래쪽 숲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는데 그는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무 뒤에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은 패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그쪽을 가리키자 남성도 그쪽을 보고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역시 시작됐군요. 이미 표적이 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표적이라니 제가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실종과 관련된.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딱딱한 것이 패딩 안쪽에서 만져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의 라벨이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것이었죠. 동전만한 크기였지만 표면이 매끄럽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쪽 주머니를 더듬어 그것을 꺼내려고 했는데 남성이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빛은 경고로 가득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속삭이자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추적 장치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GPS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에 둘러싸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작은 전자기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옷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주머니들을 더듬어 보니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더 나왔습니다. 안쪽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기계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였는데 표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깜빡거렸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료 이송이라는 마크가 찍힌 병원 라벨이었죠.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라벨 같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 옷에 붙어 있는 걸까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추적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장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물건처럼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그 남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최악의 상황을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추적 장치와 의료용 태그예요.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중에 의료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의 설명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위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죠. 그럼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딘가로 데려가서 나중에 사고로 처리하려는 거죠. 그래서 병원 라벨까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기 밀매예요. 특히 건강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기 밀매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말이에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녀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소름 끼치는 가면 같아 보였고 친절했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제 생일을 챙기고 아플 때 걱정해주던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를 안심시키고 경계를 풀게 하려는 연기였단 말인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무전기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조직을 추적하던 중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이 지역에서 이상한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증을 보니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잠복 수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경찰은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1 타겟 확인. 좌표 전송합니다. 즉시 지원 요청. 무전기에서는 잡음과 함께 응답이 들려왔죠. 알파1 메시지 확인. 팀 출동 중.
10분 내 도착 예정. 10분. 그 시간 동안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봤는데 그 검은 옷의 남자가 더 가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의 윤곽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죠.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니 위험한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공범입니다. 경찰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을 기절시킬 약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그때 수진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고 표정도 달라 보였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경찰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를 쳐다보았던 수진이의 시선이 제가 벗어놓은 패팅으로 옮겨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어머니, 왜 옷을 벗으셨어요? 추우시잖아요. 말은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속에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다시 입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잠깐 벗었어. 너무 더워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다시 입으세요. 추워지고 있어요. 산 위는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하지만 그 손길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강제로라도 입힐 기세였죠. 그때 경찰이 기침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조심하라는, 그리고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였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좀 더워. 조금만 더 쉬었다가 입을게.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죠.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아예 명령조였습니다.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5년 동안 알고 지낸 수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가 주춤하자 수진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움직임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고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지금 당장 입으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죠. 그동안 함께 웃고 대화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그 검은 옷의 남자가 거의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죠. 그의 손에 든 주사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진이도 그 남자를 의식한 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다급해진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발 그 옷 입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계획된 시간이 있었겠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야 하는 정해진 시간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형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죠.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항하지 마. 긴급 체포한다. 형사들이 그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아마도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거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 주변에도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장기밀매 조직 가담 및 납치 음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와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수진이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적 장치, 의료용 태그, 공범과의 연락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마세요. 경찰이 제게 다가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을 추적한 지 1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현장을 잡은 거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죠. 형사가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해하는 모습은 없었죠. 마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린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번. 당신이 다 망쳤어. 다 끝났는데. 늙은 노인네가 운도 좋아.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번호표라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 처리해야 할 번호에 불과했다는 말인가요? 5년 동안 쌓아온 정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동안의 모든 게 연기였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게 계획이었어. 결혼도, 다정한 며느리 역할도, 오늘 등산도. 당신들은 너무 쉽게 속아. 가족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걸 믿어버리지. 그 말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사랑했던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이,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훈이는? 우리 아들은 알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들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바보가 뭘 알겠어. 그저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니까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린 놈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는 것이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죠. 정훈이도 속았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형사들이 수진이를 연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잡혀가며 한 번 돌아봤는데 무표정한 얼굴과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녀에게 그저 번호표였던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경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실종된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단지에서 본 그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경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검거한 조직원들을 조사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가족을 믿고 따라 나섰을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을 만나서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분을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실종 사건들을 분석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모두 최근에 결혼한 며느리나 사위가 있었고 그들이 먼저 등산을 제안했다는 거였죠.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처음부터 결혼을 이용해서 가족 안으로 침투하는 수법을 쓴 거네요.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인지. 오늘 아침 며느리분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고 팀 전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올라와서 상황을 확인한 거죠.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형사 한 명이 다가와서 제게 패딩을 돌려주었습니다. 증거품으로 가져가야 하지만 추적 장치는 제거했으니 일단 입고 계세요. 춥잖아요.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옷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기를 생각하니 손이 떨렸죠. 더 추워도 그 옷은 입기 싫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훈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내가 사실은 범죄자였고 우릴 이용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경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어머니가 무사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어야 할지,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경찰들의 차량이 산 아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죠.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약물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산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분들을 타깃으로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을 바꿔서 가족 안으로 침투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나 소개팅 앱을 통해 접근하고 빠르게 결혼까지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듣고 있자니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이용한 범죄라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의 진짜 이름도 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가족에게 접근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름조차 가짜였다니. 5년 동안 제가 수진아 하고 부른 그 이름조차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들분께는 저희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달할게요. 형사가 배려 깊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서도 저는 계속 멍한 상태였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패딩에 부착된 장치들 외에는 다른 위험 요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경찰에게 연락받고 정훈이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온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니까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제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훈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나서서 정훈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훈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훈아. 엄마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햇빛이 너무나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햇살이었지만 살아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졌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삼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만약 그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5번째 실종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그토록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집이 매일 드나들던 이 공간이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정훈이와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엄마, 전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죠. 정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사하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5번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저 이를 위한 투자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았고 비록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정훈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죠.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들이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저는 정훈이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그 가면 뒤에 숨은 악마가 누군가의 가족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훈이는 상담을 통해 상처를 극복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직장 동료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죠. 경찰청에서는 저를 구해준 그 경찰관님께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다시 만난 그분은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최근에는 노인 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이 비슷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있죠.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한 것도 경계하세요. 특히 급하게 어디론가 가자고 하거나 혼자만 아는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려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훈이는 이제 완전히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실감하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악몽을 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힘든 기억에서 벗어난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되새기면서요. 그리고 오늘도 내 아들 정훈이와 함께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님들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